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당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가장 위험한 선택 가운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선택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포탄이 필요했고 병력이 필요했으며 장기전으로 지친 전선을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이라는 가장 빠른 공급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크렘린이 계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전선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선은 돈바스의 참호도 아니고 흑해의 해상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시작된 전략의 전선이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움직였지만 그 대가로 한국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수를 스스로 전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제 그 움직임을 쉽게 막을 수도 없고 정면으로 되갚아줄 수도 없는 상황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 흐름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밀착이 실용적인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전장에서는 매일같이 막대한 양의 탄약이 소모되고 있고 장기전은 한순간의 화려한 공격보다 생산력과 보급망, 그리고 버티는 능력으로 승부가 갈립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탄약과 병력은 질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당장 손에 잡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는 언제나 눈앞의 부족함만 보고 그 선택이 멀리 있는 상대에게 어떤 신호를 읽히는지를 놓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푸틴의 북한 카드는 한국에게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시선에서 이것은 유럽 전선의 일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경고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우크라이나 문제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남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계산 속으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전장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총알이 오가는 곳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는 병력을 보내고, 어떤 국가는 돈을 보내며, 어떤 국가는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냅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분쟁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 무기 수출에 강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약은 한국이 글로벌 위기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이게 만드는 법적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 구조는 그 장벽을 우회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공동기금에 참여하고 동맹체계 안에서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며 직접 보내지 않더라도 필요한 능력을 전장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제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총을 직접 건네지 않아도 그 돈이 방공망이 되고 정밀 탄약이 되며 전장을 연결하는 핵심 체계로 전환되는 순간 결과는 똑같이 전선에 도달합니다. 이 지점에서 러시아가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외교적 불쾌감이 아닙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그것은 하나의 국가가 추가로 지원에 참여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지탱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더 큰 구호를 외치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보급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공동조달체계 안으로 한국의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키는 방공체계가 더 두꺼워지고 더 정밀한 탄약이 더 끊기지 않게 공급되며 서방의 부담이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변화는 겉보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러시아는 하나의 무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소모전의 균형이 서서히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역할이 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병사를 살리는 것은 총탄 자체만이 아닙니다. 먼저 적을 보고 더 빨리 신호를 주고 혼란 속에서도 부대를 연결하며 포격 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첨단 레이더, 전자전 장비, 고도화된 통신체계, 높은 수준의 방호 장비는 겉으로 보면 비살상 지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생존율과 명중률, 반응 속도를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 명의 병사가 살아남아 다음 공격을 막아내는 순간 그 장비의 가치는 총알 한 발보다 더 커집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보이지 않는 지원의 가치는 더 무겁게 쌓입니다. 러시아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단지 무엇을 더 보내느냐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체적인 생존 능력과 지휘 능력, 그리고 전투의 질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또한 서방 전체의 자원 배분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한국이 통신 장비와 전자전 체계, 감시 자산, 방호 물자를 더 많이 떠안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예산을 더 직접적인 타격 수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전장의 뒤를 받쳐주는 순간 다른 동맹국은 더 많은 정밀 타격 자산과 방공 전력을 전선 가까이 밀어넣을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동맹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나라가 총을 쥐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총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오래 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구조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국이 직접 어떤 무기를 보내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참여가 서방 전체의 지원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가 시간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시간을 잃는 방향으로 판을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푸틴이 처음부터 노린 것은 서방의 피로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간이 흐르면 선거가 오고 여론이 흔들리고 예산이 갈라지며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이 크렘린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거래는 그 시간을 버는 카드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몇 달만 더 버티면 상대가 먼저 지칠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구조에 몸을 싣기 시작하면 이 계산은 흔들립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 번의 상징적 지원을 던지고 물러설 나라가 아닙니다. 생산 능력과 기술 역량, 산업 조직력과 동맹 조율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서방 지원 체계에 결합하는 순간 러시아가 기다리던 서방의 피로 대신 새로운 지속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푸틴이 시간을 무기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시간 그 자체가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은 외교 문서를 읽지 않지만 보급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즉각 체감합니다. 포탄이 더 정확해지고 상대의 감시와 대응이 더 빨라지고 무너질 것 같던 방어선이 다시 버티기 시작하면 전선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소모되고 있는데 상대에게는 아직 손대지 않은 거대한 산업 기반이 뒤에 서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것만으로도 소모전의 심리는 흔들립니다. 러시아군에게 이것은 단순한 외교 악재가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운 전장을 예고하는 신호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아직 뒤에 남아있는 힘이 있다는 메시지가 되고 러시아군에게는 지금까지 기대했던 지구전의 공식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됩니다. 전쟁에서 불안은 종종 포탄만큼 파괴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숨에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큰 전략 변화는 언제나 처음에는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한 번의 회담, 한 줄의 발표, 하나의 협의 채널, 조용한 자금 이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장비의 흐름이 시간이 지나며 전장의 밀도를 바꿉니다. 푸틴이 북한에서 얻는 것은 단기적인 연명 수단일 수 있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하는 체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거래가 아니라 제도와 산업, 기술과 동맹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이런 변화는 느려 보여도 한번 구조가 만들어지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한국이 이미 무엇을 보냈느냐보다 앞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크렘린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푸틴의 북한 카드는 전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실용적 선택처럼 시작됐지만 전략의 차원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붙들기 위해 집어든 카드가 한국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서울이 유럽의 전쟁을 자신들의 안보 계산 속으로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지원이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오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짧은 우회로가 결국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적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유럽만의 소모전이 아니라 태평양의 산업력과 기술력까지 연결된 더 넓은 구조적 대결로 변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압박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이 전쟁의 무게중심은 외교 수사에서 산업 생산으로 이동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가 더 강한 구호를 외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포탄을 만들고 더 빨리 손실을 메우며 더 안정적으로 전선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는 러시아에게 가장 불편한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지원 의지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의 물리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기대해온 것은 서방의 창고가 서서히 비고 지원의 속도가 느려지며 결국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숨이 차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변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계산은 정반대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창고가 비어가는 자리를 새로운 생산 라인이 메우고 지친 동맹의 빈틈을 아직 충분히 손대지 않은 산업 기반이 채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무서운 국가는 이미 가진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꾸준히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국방산업은 러시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대입니다. 포병전이 전장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는 한,
포탄 생산량과 품질은 곧 전선의 호흡과 직결됩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구소련 유산을 바탕으로 한때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지만 장기전은 거대한 비축도 끝내달게 만듭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창고보다 현재의 공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재의 공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단순한 보조국가가 아닙니다. 안정된 제조 역량, 빠른 납기, 체계적인 공급망, 그리고 필요할 경우 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구조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면 러시아가 기대했던 소모전의 방향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양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은 장기전에서 훨씬 더 잔인한 차이를 만듭니다. 한 발의 포탄이 제때 발사되지 않고 목표를 벗어나고 저장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량이 아니라 전선 전체의 리듬을 깨뜨리는 손실이 됩니다. 반대로 품질이 안정적인 탄약과 정밀한 포병 체계는 같은 숫자라도 훨씬 더 큰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력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인상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일정한 품질로, 더 예측 가능한 속도로,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장을 지탱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흐름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 러시아군이 의지해온 포병 우위는 조금씩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물량으로 버텼던 전술이 점점 더 높은 정확도와 더 안정적인 보급 앞에서 효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갖는 상징성도 중요합니다. 자주포와 전차, 탄약과 보조체계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전장 시스템 안에서 작동합니다. 포병은 전선의 리듬을 만들고 기갑은 돌파의 타이밍을 만들며 통신과 감시는 그 둘을 이어붙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산업 역량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장비 몇 대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장을 구성하는 여러 층의 효율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이런 지원이 축적될수록 전선의 하루하루가 점점 더 버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대공세로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격을 해도 더 큰 손실을 보고 같은 포격을 해도 더 낮은 효과를 얻게 되는 방식으로 서서히 체력이 빠져나갑니다. 장기전에서 이런 변화는 눈에 덜 띄지만 훨씬 치명적입니다. 결국 크렘린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선언을 하는 장면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두려움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우크라이나 지원 구조에 편입되면서 전쟁의 시간표가 러시아가 기대했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지칠 것이라 계산했지만 한국의 개입은 그 시간을 우크라이나 쪽 자산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이미 쏜 포탄이 아니라 앞으로 쏠 수 있는 포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래의 생산 가능성 앞에서 러시아의 계산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푸틴이 북한에서 얻은 것은 오늘 당장의 숨통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한국이라는 장기 생산의 변수를 깨웠다면 그것은 단순히 불리한 선택이 아니라 러시아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형태의 구조적 압박을 스스로 불러들인 셈입니다. 이제 문제는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한국을 향해 같은 강도로 되받아칠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크렘린은 언제든 강경한 언어를 꺼낼 수 있습니다. 비대칭 대응을 말할 수도 있고 외교적 경고를 날릴 수도 있으며 한반도 정세를 흔드는 듯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힘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군사적 현실입니다. 한국은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확장 억제와 직접 연결된 동맹 구조 속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곧 미국과의 정면 충돌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막대한 소모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를 무시한 채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게다가 한국 자체의 군사력도 러시아가 쉽게 압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큰 나라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상비 전력과 예비 전력, 정교한 방어 체계, 그리고 첨단 전력 운용 능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 지형 가운데 하나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체계는 오랜 기간 실전적 긴장 속에서 구축되어 왔습니다. 러시아가 상징적 위협 이상의 실질적 군사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 위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매일같이 인력과 장비를 소모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강한 상대를 상대로 실제 행동 가능한 압박 수단을 만든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강경 발언은 클수록 오히려 그 이면의 제약을 드러냅니다.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북한을 더 깊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그것 역시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더 밀어붙일수록 한국은 더 강한 안보 위협을 체감하게 되고 그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북한 카드를 더 세게 꺼낼수록 한국은 오히려 더 빨리 서방 지원 체계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역으로 상대를 결속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푸틴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손에 쥔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카드를 꺼낼수록 판세가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응 옵션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러나는 더 깊은 문제는 경제와 기술입니다. 현대전은 전선의 병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차를 만들고 미사일을 조립하고 무인체계를 운영하려면 정밀한 공작기계와 전자부품,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복잡한 산업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총 한 자루를 더 드는 것보다 그 총을 꾸준히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는 강하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취약한 면을 드러냅니다. 눈앞의 전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을 감행할 수 있지만 그 전선을 떠받치는 후방의 산업체계는 생각보다 많은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가 마음대로 잃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말은 세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끝까지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후방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면 푸틴이 왜 한국을 상대로 함부로 판을 키우지 못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장과 조선소, 물류망과 부품 공급선,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술 네트워크에서 이미 승패의 절반이 갈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버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병사와 포탄만이 아닙니다. 그 병사에게 돌아갈 장비를 계속 만들어야 하고 손상된 무기를 수리해야 하며 미사일과 드론, 정밀 유도 체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산업 부품을 끊기지 않게 연결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자립과 강경함을 내세우더라도 장기전의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정밀 가공 장비가 흔들리고 전자 부품의 흐름이 막히며 유지 보수 체계가 느려지는 순간 전선의 공격성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취약한 지점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가는 선택을 쉽게 감행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개의 품목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현대 무기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산업 생태계 위에서 작동합니다. 공작기계, 반도체, 통신 모듈, 제어장치, 특수 강제, 정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원, 그리고 이를 묶는 숙련된 산업 역량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만 하나의 무기가 전선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첨단 산업과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그 국가는 직접 총을 쏘지 않아도 전쟁의 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한국은 치부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서울이 움직이는 순간 바뀌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기류가 아니라 러시아가 의존해온 회색지대의 조달과 우회, 유지와 보수의 공간입니다. 만약 한국이 더 강한 수준의 통제와 협조에 나선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겨우 이어붙이고 있는 여러 산업적 숨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압박은 군수 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을 떠받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수출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수출 역시 단순히 자원을 땅에서 꺼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혹독한 환경을 지나야 하는 극지 항로, 특수선박, 정교한 유지관리, 고난도 조선 기술과 운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만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군사 이야기처럼 보이던 문제가 어느 순간 조선과 물류, 유지보수와 산업 서비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역량과 산업 운영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만약 관계가 더 거칠게 악화되고 서울이 안보 위협을 실질적인 경제 대응으로 연결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단순히 외교적 불쾌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쟁 경제를 유지하는 수익 구조에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즉 푸틴이 한국을 향해 거친 압박을 가할수록 되돌아오는 비용은 군사보다 먼저 산업과 경제의 혈관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러시아가 처한 가장 불편한 역설입니다. 북한을 더 활용하면 당장의 군사적 연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한국을 더 강하게 자극하고 한국이 미국 및 서방과 더 긴밀하게 움직이며 기술과 산업, 경제의 여러 층위에서 러시아를 조이기 시작하면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은 전선에서 한 걸음을 버티기 위해 후방에서 여러 걸음을 내주는 구조로 스스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런 종류의 손실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장 무겁게 돌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일정이 느려지고 조달 경로가 막히고 유지 비용이 올라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전선이 필요로 하는 속도를 후방이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전에서 이런 균열은 총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고 나중에는 가장 큰 군사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더 큰 지역 질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비교적 유연한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냉전 이후 누적된 경제 협력, 기술 교류, 투자, 시장 연결은 모스크바가 유럽과 긴장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푸틴의 선택은 그 완충지대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는 더 좁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변화가 한국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미 안보 환경의 변화를 더 날카롭게 받아들이고 있고 호주는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하나의 공통된 위협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줍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구조적인 결속입니다.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점점 더 분리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동북아의 안보 계산에 영향을 주고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유럽 전선의 지원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두 지역의 전략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향일 것입니다. 푸틴은 서방의 피로를 기대하며 전선을 버티려 했지만 실제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협력 구조를 더 촘촘하게 엮는 자극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러시아 혼자만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이 상황을 편하게 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지나치게 밀착할수록 동북아의 긴장은 더 높아지고 이는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통제 가능한 긴장이지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푸틴의 선택은 동맹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장은 중동과 제재 회피의 축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공식 경로 밖의 우회 공급망과 회색지대 조달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기술 강국이 서방의 제도적 지원 틀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면 이런 우회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에서 버텨온 여러 통로가 더 빨리 추적되고 기술 이전과 부품 조달의 빈틈이 더 빠르게 닫히며 결국 전쟁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적대국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을 버티게 해주던 회색지대 전체가 더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참여는 전선에 몇 가지 새로운 장비를 더하는 문제를 넘어 러시아가 의존해온 우회 구조 전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푸틴의 한국 문제는 이번 전쟁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는 늘 눈앞의 한 걸음을 위해 더 큰 판 전체를 흔드는 선택을 반복해왔습니다. 당장의 전선 유지, 당장의 압박 회피, 당장의 정치적 효과를 위해 장기적인 전략 자산을 소모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상대를 약하게 만들려던 행동이 오히려 더 넓은 결속을 낳고 압박하려던 전쟁이 더 큰 산업적 동원을 불러오며 고립시키려던 대상이 더 많은 지원을 얻게 되는 역설입니다. 이번에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북한을 통해 단기적인 군사적 숨통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 대가로 한국이라는 훨씬 더 크고 빠르며 안정적인 산업 역량을 가진 국가를 우크라이나 지원 구조 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움직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금과 기술, 제도적 협력과 간접 지원만으로도 러시아에게 충분히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시점에 서울이 더 직접적인 수준의 지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러시아의 계산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실제로 일어난 일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전장을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존재는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은 변수이면서도 이미 러시아의 전략을 바꾸게 만드는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시간을 사기 위해 북한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그 선택은 훨씬 더 값비싼 장기적 대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새로운 지원국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 동맹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가진 구조적 변수입니다. 러시아는 이 변수를 정면으로 제압하기 어렵고 함부로 자극할수록 스스로 더 깊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푸틴의 계산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에서 버티기 위해 내린 선택이 내일의 전선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당장의 숨통을 위해 택한 거래가 장기전의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더 이상 동유럽의 참호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태평양의 공장과 조선소, 동맹의 회의실, 그리고 시간이 누구 편에 서는가에 의해 함께 결정될 것입니다.